네, 이어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지속 경영을 위한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지속 경영을 위한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실 이병철 한국 부정부패 방지 연구원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약사를 잠깐 읽어드리면은요. 이병철 원장님께서는 1982년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198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8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93년 유니버시티 오브 캔사스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1980년 제24대 행정고시 합격 후 1982년부터 1992년까지 교육부 문화관광부에서 사무관 및 서기관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1991년 한헝가리 문화협정 체결 한국 대표, 세계 청소년 축구,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 임원, 그리고 1994년부터 경기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한국 내부통제평가학회 초대 및 2대 학회장을 역임을 하신 후 현재는 한국 부정부패 방지 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조서로는 경영정보 시스템, 알기 쉬운 정보회계, 컴퓨터 부정 적발과 예방, 엑셀을 이용한 경영자료 처리, 남북한 경제협력 부문별 과제와 정책 방향 등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조 강연을 해주실 이병철 한국 부정부패 방지 연구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귀중한 자리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 주제로 이렇게 저를 또 이 기조 강연자로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약 40분간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가 되시면 제가 위 옷도리를 좀 벗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순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내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8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제시를 해놓고 아주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저는 주로 이제 어떤 개념적이거나 어떤 경영 철학적인 이런 접근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장 실무적인 접근을 좋아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드린 유인물에는 여기 아마 이 글자가 아마 7가지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저는 7자가 아니라 8자라고 우기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코비드-19 이후에 많은 전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들이 전부 다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에 경영 전략을 갖다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기업 체질 변화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건데 이런 얘기죠. 가장 빈번하게 쓰인 단어들이 전부 다 유연해야 된다, 신속해야 된다, 다 이런 것들입니다. 탄력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진행이 있었는데 재택근무라든가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촉진되는 급속하게 촉진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 컨설팅 업체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게 참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멀리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이러한 촉진되는 어떤 상황에서 ICT의 의존도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또 업무에서 하는 비중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거죠.
기업은 이제 외부에서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은 부정이나 또는 오류 발생의 90%는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 그 컴퓨터가 도입되기 이전의 경우를 보면요, 이와 같은 조직이었었습니다. 다 문서에 이렇게 휩싸여서 이제 경영을 했었죠.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급여 처리부터 시작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점점 회계 처리, 뭐 그다음에 영업 관리 등등등 이렇게 됐지만 많은 경우는 또 CEO도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 시스템에서 산출된 것을 갖다가 그냥 결제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점점 커지면서 많은 시스템들이 이렇게 그 기업을 갖다가 업무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마스크 쓰면 이런, 그래서 마스크를 벗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기업이 거의 모든 그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그 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그 커스터머라든가 서플라이어라든가 모든 것이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이렇게 영업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는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내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내부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건 실제로 이제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블라인드 서베이를 해본 것인데요. 내부 통제 수준하고 내부 리스크 수준이 서로 이런 관계를 보이겠습니다. 내부 통제가 강한 곳에서는 리스크가 작고 내부 통제가 약한 곳에서는 리스크가 강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 리스크와 내부 통제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내용을 또 보시면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랍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부정이나 이런 것이 그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 가장 그 기업에서 문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재량행위 쪽입니다. 재량행위. 오늘 큰일 났네요. 제가 역시 기침을 해서 또 혹시 또 이게 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좀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임무 혜택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오히려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성이나 빈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실제는 기업이 내부 리스크는 더 잠재해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발견도 안 되고요. 그런 사례도 있다 하나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자 이제 8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업 경영자가 또는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내부 리스크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을 보호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내부 리스크를 갖다가 발견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조직에서 그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대부분 조직이 제가 다녀본 대부분 조직에서는 그 내부의 취약점을 갖다가 감추기에 급급했지 그걸 갖다가 그래? 그럼 그거 고쳐야 되겠네 이런 조직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특정한 그 경우에 이렇습니다. 이 회사의 그 최고 경영자는 공채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많은 그 내부 리스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더니 그 감사실장은 즉시 명퇴, 그리고 담당 과장은 특별 승진시켜서 다른 데로 또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내부 고발자 제도가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라고 하시지만 내부 고발자 제도는 이미 내부 리스크로 인해서 사건이 발견된 거, 발생한 거, 그 이후에 내부 고발이죠. 그죠? 사전에 리스크를 갖다가 그 사전에 발견해서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느 조직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자치단체 같은 경우의 사례입니다. 지방세 담당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수님 이렇게 해서 합계 나온 것하고 저렇게 이런 화면에서 나온 것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하고 숫자가 달라요. 이게 지방세라는 게 결국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합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대충 해서 그냥 그까이 거 대충식으로 해서 그냥 숫자를 정해서 그냥 넘어간답니다. 다 알아요. 실무자들은 다 아는데 그게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걸 안 고칠까요? 그 얘기를 공론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론화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조직에서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러니까 이게 그 내부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돼 있는데 안 고쳐지고 언젠가 그게 시한폭탄처럼 터진다는 거죠. 다른 사례도 여기 보시면요. 그 지급 결정한 것이 뭐 몇 천억, 몇 백억 이걸 갖다 지급 결정해서 그냥 수십만 명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정보지원실에 이걸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고 정보지원실에 또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다 자금 이체를 했어요. 몇십만 명한테 자금 이체를 하고 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이체했습니다라고 해서 재무지원실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것과 처음에 지급 결정해서 그 주라고 한 금액하고 일치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ICT에 가면 갈수록 ICT의 의존도가 커지고 ICT가 업무 처리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데 과연 우리는 내부 그 ICT 내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두 번째 내부 리스크 관리 전략은 이겁니다. 경영자가 그 ICT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서 의사결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 보면은 경영자는 ICT 기술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바지사장이더라고요. 실제 그 ICT에 관련된 의사결정자는 바로 이 정보지원실 담당자들이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어느 공립을 사례인데 그 가보고 아연 질세 그랬습니다. 마치 독서실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그 작은 책상에 버글버글해요. 그냥 저 전산 그 담당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다른데 뭐 100여 명이 넘게 이런 작은 그 의료원에 왜 이렇게 많아야 돼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담당자,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그냥 원목가에서 그냥 엑셀 자료 이거 뽑아달라면 그거 뽑아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획실에서 그 보건복지부에 내야 되는 이런 자료 만들어 달라면 그거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전산 그 전문가들 뽑아서 어떤 일을 시키는 건가요? 그런데 부족하대요. 그런데 경영자는 뭣도 모르고 더 필요합니다. 더 뽑아야 됩니다. 하면 계속 뽑아주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 자료 이후에도 더 늘어났을 겁니다. 여기 또 외부 용역 직원들은 별도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경우에도 경영자는 뭘 알고서 도대체 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미케닉이 이거 차 가스켓도 바꿔야 되고 뭐 펌프도 이거 수리해야 되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수리해 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데 그게 뭐지? 펌프는 뭐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CEO가 이런 상태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기 개인 차로는 관계없죠. 그죠?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자기 책임성 이게 뭐냐는 거죠. 스튜어드십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복잡하다고요?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항상 들여다봅니다. 왜? 기술이란 건 ICT 기술은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스마트폰 그래? 그런 게 있어? 스마트폰으로 탁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그죠? 스마트폰 다 공부합니다. 특히 이제 한글로 된 것보다는 그 구글 들어가서 영문 자료를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진짜 그 이해하기 쉽게 잘 돼 있어요. 그 보고 쭉 보고 비교된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 이걸로 해, 저걸로 해, 그걸로 하겠다고 왜 그걸로 하지? 그 이유가 여기는 보니까 그런 이유가 없는데 뭐 보안에 취약하다고 그게 다 해결됐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자가 ICT 기술을 이해하고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업무 처리하는 거의 비중이 ICT 비중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경영자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진짜 회사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번 보시면은 이 어느 공기업에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담당자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그 업무 처리하시는데 지출계획서 작성을 하시는데 그 품위서는 언제 만들어요? 예, 이 지출계획서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품위서를 만듭니다. 예? 원래는 품위서를 내부 결제 문서를 만들어서 결제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출계획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시스템이 내 지출 결의서 먼저 만들고 거기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품위서를 만든대, 결제 문서를 만든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죠?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냐? 경영자는 뭐 한 겁니까? 지출 이미 담당 직원들이 결제 그 지출 결의서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그걸 결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게 세 번째 바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미 꽤 오래됐습니다. 케이스라 그래서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은 게 설계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설계사무소거든요. 건축 설계사무소.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케이스 툴이 이미 나온 지가 20여 년이 더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다 논리적 설계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코딩은 자동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미 노코드 시대가 계속 더 진화하고 더 가면 갈수록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삼성전자도 하는 얘기가 그 프로그래머 코딩하는 그 사람들 5만 명을 갖다 양성을 한다 그러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 스케치를 보면서 주택을 지어보라고 이건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조감도나 스케치 정도 갖고 이건 지을 수 있죠. 이거를 그 조감도나 스케치만 보고 지으라고요? 기획문서 보고 지으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한 거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래도 제법 이제 많은 그 회사들 시스템들 이렇게 관여도 하고 또 특히 공기업들 많이 봤고 정부 기관 것도 봤지만 설계도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설계도라고 주장하는 거는 보면은 그거는 스케치나 기획문서 수준이었지. 설계도라고 하면은 마치 그 건축에서 못 하나 어디에다 몇 센치 못을 어디다 박으라는 것까지 표시가 돼 있듯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코드 한 줄이 전부 다 설계도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 무조건 다 등 돌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큐멘테이션이 중요하다는 거냐? 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 해외 진출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설계를 못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설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설계 따로, 코딩 따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 사례 잠깐 사례를 보실까요? 이게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판매자가 반품을 신청했대요. 반품은 원래 구매자가 하는 거 아닌가요? 판매자가 자기가 물건 발송하고 자기가 반품을 했다는 겁니다. 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해킹당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빨리 전화해갖고 연락을 해봤더니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항의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나중에 좀 그게 고쳐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설계가 돼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했다면은 저런 시스템이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라는 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계도가 되고 나면은 코딩한 사람, 프로그래머는 뭐 업무고 뭐고 알 것도 없어요. 설계도만 보고 그 설계도에 허락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느냐?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합니다. 그까이 거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 하고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프로그래머가 앉아서 그냥 대충 다 만들고 그 프로토타입 방식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방식으로 해갖고 해놓은 다음에 이걸 갖다 현장에 갖다 툭 던져줘요. 뭐랑 똑같으냐면요. 옷을 하나 맞췄는데 그냥 대충 그냥 그 사람 옷을 대충 만든 거예요. 딱 그래서 입어보니까 주머니가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이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이쪽 왼쪽 팔 프로그래머와 오른쪽 팔 프로그래머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기냐? 그래서 오른쪽 걸 그럼 잘라다가 왼쪽에다 더 덧붙입니다. 이건 뜯어서 다른 데 붙이고 이런 형태로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새 옷을 분명히 사긴 샀는데 실제로 기업이 쓰고 있는 전산 시스템은 누더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 설계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이 프로그래머들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실수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건 그 시스템 개발 그래서 이제 실패되는 것보다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다닌다는 그것이 문제가 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누더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신문에 난 사례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적자가 될 정도로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굴 투입했어요? 인도의 프로그래머들까지 데려다가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센처라는 그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가 기획을 했죠. 근데 누가 설계를 했나요? 설계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 프로그래머들이, 이 사람들도 프로그래머지 설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도도 코딩 강국입니다. 한국도 제가 볼 때는 코딩에서는 강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설계가 없는 거죠. 설계가. 이게 40년 전의 사례입니다. 인터넷이 생기기도 전인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설계를 합니다. 설계.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분할을 해요. 블락으로 또는 모듈로 찢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인도로 보내줍니다. 그 인도에 있는 프로그래머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인터넷도 없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설계도에 있는 대로 그대로 프로그램 짭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줘요. 그럼 미국에 조립을 해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됐어요. 그게 벌써 그 외국의 일인데 우리는 건축은 이제 설계 수준이 플랜트, 뭐 공장 플랜트, 설계 수준이 우리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삼성도 타이젠 만든다고 인도로 들어갔는데 뭔가 착각을 한 거죠. 그죠? 차라리 현대차가 미국에 들어간 건 그거는 뭔가 제대로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설계와 코딩을 분리해서 발주시키도록 하자. 그 정부에서 1년 동안 그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설계란 개념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 실패했죠. 그 업체들도 허는 척만 하고 그 공기업들도 허는 척만 했죠. 대부분 경전은 이거를 시스템 스케치 조감도 같은 걸 놓고선 설계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화한다고 또 돈 투자를 또 합니다. 근데 고도화가 아니라 사실은 보면 다 땜질 뜯어 고치는 누더기 만드는 과정이에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로지컬 디자인, 피지컬 디자인, 코딩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한국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다행히도 LG CNS는 이 인식을 해갖고 이 인력을 갖다가 1년에 한 20여 명씩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지컬 디자인이 로지컬 디자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있으나만 합니다. 거기다 반쪽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 이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테이션이 제대로 되면요, 개발 기간이나 또는 개발 투자 그 자금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대폭 감소. 제 경험에 의하면 대폭 감소가 됩니다. 지금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그 설계가 제대로 안 됐으면 이렇게 되는지. 이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나 전부 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계약대장 관리. 계약대장이란 거는요, 계약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정리돼서 여기 저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대장을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걸 갖다가 수정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계약대장 수정을 한대요. 어떻게 될까요? 계약 정보가 있어요. 계약했을 때 전부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계약대장에서 또 수정이 가능하대요. 이게. 더군다나 나중에 이 어떤 거가 문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수정한 건지 이 사람이 수정한 건지 리드, 라이트, 딜리트 권한을 다 줬다는 건데 거기다가 계약대장 조회 권한을 가진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설계가 됐다면 이렇게 되질 않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제가 사실 저 미국의 그 사례는 저 하나 넣다가 다시 이제 너무 양이 많아서 빼긴 했습니다만은 각각 그 이거보다 더 세부적으로 각 화면 한 개마다 전부 다 리드, 라이트, 딜리트 권한을 사용자 담당자별로 따로 줘야 되는 겁니다. 화면 한 개마다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데이터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입니다. 재량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재량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은행 같은 경우,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또는 정부기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계약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량행위가
이게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걸 보고 아양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요 2km가 돼야 됩니다. 1km 6차선, 1km 4차선, 2km 6차선, 2km 4차선, 2km 4차선 미만이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살그머니 그 1km 둔갑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요 평가표를 만든 부서는 별도로 있었어요. 그 평가표를 만든 부서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걸 슬그머니 바꾼 거죠. 그 실제는 이 업체는 12점을 받았어야 되는데 3점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그 제가 사실 이 재량에 관련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부당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향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접, 정당한 대우, 내가 받을 그 정당한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향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가 강연하는 겁니다. 저도 이 사례를 보기 전에 진짜 처음에 해석이 안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라고. 이 업체는 바로 4km, 1km 이내에 4차선이 있었어요. 12점이에요. 근데 3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산해 본 건데 이 업체는 이로 인해서 한 30억 정도 손해 본 것 같더라고요. 그 만약에 한 1억 정도 향응을 해줬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이게 아주 그런데 이게 어느 은행도 다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느 기업도 대기업들도 다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설계가 이렇게 돼 있었더라면은 절대로 그런 그 어떤 담당자들이 어떤 저런 그 재량행위라 그 부정을 못 질렀다는 거죠.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내부 통제의 자동화입니다. 내부 통제를 자동화해야지 감시할 그 부실하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감시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건 사람 부정의 유혹을 빠지게 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정의 유혹에 빠진 그 사람, 종교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부정의 유혹에 빠진 사람보다는 부정의 유혹에 빠지게 방치한 그 사람이 더 처벌을 더 받아야 된다고 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 부정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인사 부정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시스템에는 내부 통제 모듈을 반드시 집어넣으라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는 반드시 내부 통제 모듈을 집어넣으라. 특히 우리 아주 내부 통제 전문가들이라고 하신 분들도 쉽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업무 분정 접근 통제인데 실제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여기서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또 내용이 또 상세하게 또 돼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재무관리부장이 그냥 임의로 송금 요청서를 만들어 갖고는 은행에 넣어 갖고는 그냥 돈을 360억을 이제 돌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에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여기에 담당자가 송금 요청서를 발행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근거도 없이 이런 어떤 근거도 없이 선행 프로세스에서 그 송금이 발생할 만한 어떤 그 자금 이체를 그 해야 될 만한 어떤 근거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임의로 송금 요청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설사 가짜로 허위로 어떻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이체가 됐습니다. 그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복식부기, 차변 대변으로 나눠져 있는 복식부기에서 회계 처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만 회계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쪽에서 이거 저 자금을 이체해 줘야 되겠네. 미지급금이 발생을 했을 거고 미지급금을 떨어내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이체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체 이 결과가 들었을 때 돈 줬어. 그럼 이제 이 미지급금 떨어지고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전부 단절돼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은 사람이 잘못이냐는 이거죠. 시스템 부실입니다. 시스템 부실. 이런 경우에는 이 시스템 부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설계에 베이스하지 않고서 만들어졌고 그나마도 내부 통제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채무가 계상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정보가 같이 일치가 돼야만 소위 레컨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부 통제 저 모듈에서 이렇게 돼야만 이 처리가 되고 진행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가 레컨실레이션 돼야만 여기서도 회계 처리가 되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해서 원인 파악하면은 처음부터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 돼버릴 건데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내부 통제 모듈이 전혀 장착이 안 된. 왜 그럴까요? 프로그래머들이 앉아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프로그래머들이 어디에서 내부 통제 모듈에 대한 내부 통제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그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우나요? 배우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설계가 됐다면 설계단에 내부 통제 전문가 투입이 돼서 이걸 전부 다 점검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고 프로그래머는 이 데이터를 여기서 같이 만나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프로그램했겠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가 없고 설계 때 내부 통제 모듈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혼자 원맨 쇼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여기에 확인 없이도 구매 요구를 스스로 만들고 이 사람이 그 구매 요구된 걸 갖고 주문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검수도 허위로 하고 돈을 지급하게 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가 그대로 사람에 의해서 사람 중심으로 업무 분장이 된다면 이 사람 따로 이 사람 따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이게.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스템이 이 사람 혼자 일해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내부 통제 모듈이 갖춰져 있다면요. 이 사람이 온갖 몸부림을 쳐가면서 그냥 부정을 해먹고 싶어도 불가능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시스템에 내부 통제 모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이 사람이 그 부정이란 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부정에 대한 어떤 유혹을 받을 수도 없어요. 문제는 항상 제가 다니면서 보면요. 감사실에서도 사람과 사람 간의 업무 분장이 돼 있는가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자체는 안 그렇거든요. 시스템을 누가 들여다보는 감사실의 직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이게 설계할 때 제대로 내부 통제 모듈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경우를 한번 잠깐 볼까요? 국유지를 몰래 이렇게 이제 그 처분해 갖고 횡령했던 그 사례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아마도 저 이 언론 보도 내용으로 봐서 이 사람은 여기에 근무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조직에 이 심사팀이 있었을 겁니다. 국유지를 그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하면은 이 국유지 팔아도 되는 건가? 이거 시세가 얼마야? 얼마에 팔아야 되나? 이런 걸 본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매도 결정. 그럼 이거 팔자 말자. 이건 안 돼. 팔아 마라. 결정하는 데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자산을 관리하는 팀도 있었을 거고 인감 준비하는 데도 따로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감 도장 전부 다 그 박스에다 담아서 시건 장치를 하고 금고에 보관하고 하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 부서가 별도 있었을 거예요. 계약 부서가. 근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원맨 쇼를 했다는 거죠. 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시스템이 제대로 분리가 돼 있다면은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각각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그죠? 각각 따로 있습니다. 업무 분장 돼 있어요. 근데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접근 통제가 안 되니까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 바로 내부 리스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에 ICT에 있다는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ICT 역할이나 비중이나 이게 커져가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 내부에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걸 발견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설계단에서부터 그걸 갖다 내부 리스크가 없게 ICT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것도 최근에는 이런 내용들이 그 언론 보도에서 같이 나오더라고요. 재판에서 이게 나는 부정의 유혹을 받았을 따름이지 실제는 시스템이 부실한 게 원인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언젠가는 여기 재판부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시스템 부실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것이 감경사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람은 부정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부정해 먹기 딱 좋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죠? 사람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도 윤리교육은 2000년 전 공자 시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조직이나 또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복잡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때 당시와 같이 지금도 사람한테 그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요구하는 거는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거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레콘실레이션. 데이터가 이것이 일치가 돼야만 여기에서 매입 채무가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것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자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단절돼 있다는 거죠. 이거 없이도 그냥 생성할 수 있었고 그렇게 지급을 해서 계좌번호도 여기서 마음대로 바꾸고 계좌번호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금액과 계좌번호는 여기서 결제받을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정된 것을 여기서 건드렸다는 건 접근 통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람은 업무 분장이 돼 있는데 시스템은 업무 분장이 아예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고선 업무 분장이 돼 있는지 접근 통제가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시스템 구축할 때도 내부 통제 모듈을 그런 내부 통제 모듈을 레콘실레이션 같은 걸 반드시 넣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뭔지도 몰랐다는 거죠. 왜? 프로그래머들은 어디서 그런 걸 배운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2개를 주문했는데 한 개가 검수가 됐어요. 근데 값은 2개를 줬습니다. 저도 이 회사 저도 이런 납품업자가 돼보고 싶습니다. 이 경우도 보시면요. 여기서는 그냥 이거 하나 받고 또는 이것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옛날에 종이 문서를 허들 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그 청구서가 왔어요. 그래? 우리 물건 샀다는 거야? 그러면 어딘가 구매 주문한 그 문서, 그다음에 야 이거 물건이 들어왔어? 검수 문서, 검수 조서 이런 걸 다 그래서 문서에 보면은 이 맨 위에 품위서 밑에 보면은 그 구매 요구서, 주문서, 그다음에 이제 검수 조서 이걸 다 이렇게 들춰 보고선 이게 일치하는구나 하고선 그다음 액션에 들어가는데 이게 전산화가 되고 나서는 그냥 이 담당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오면은 그냥 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전산화가 됐을 때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해서도 안 되는 거고 사람 중심으로 해서도 내부 리스크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시스템에 내부 통제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지를 전혀 않다는 거죠. 아쉽게도.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돼 있었어야죠. 다시 말해 똑같지 아까랑 전혀 다르지 않죠. 그죠? 지금 몇 가지를 봤지만 여기에서 저 청구서가 왔어. 그러면 이게 정보가 와서 자동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일치하면은 3가지가 일치하면은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결제 버튼 또 OK 버튼 눌러서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 하나라도 일치가 안 되면은 그 자료가 그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줘야죠. 그죠? 그게 ICT가 담당자에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도 보시면요. 이 증권회사, 이건 이제 제가 쓴 내부 통제라는 이제 그 서적에도 이 사례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게 달러 실수를 해서 이렇게 손실 났다는 것이 그 언론에도 여기 실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실수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실수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일 수도 있어요. 부정일 수도. 한맥투자증권도 그래서 망했습니다만은 그 부정일 수도 됐다는 겁니다. 제 서적에는 그 내용을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홍콩에 있는 어느 사람들이 어느 증권사 직원 하나를 섭외를 합니다. 그냥 뭐 밤새도록 술도 먹이고 하면서 야 우리 한 건 하자. 너한테 한 50억 줄게. 이래놓고는 너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초에 네가 딱 그걸 갖다가 80원으로 올려. 그래서 그 시간에 딱 80원으로 올린 겁니다. 0.8원을. 그럼 그 홍콩에서는 대기업이 있다. 그 시간에 왕창 그걸 갖다 쓸어 가죠. 그죠? 그래서 몇백억을 이익 보고는 야 50억 줄게 하고 딱 주면 끝나는 거예요. 직원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 좀 짜고 몇 년 쉬다가 다시 또 그죠? 50억 벌었는데 알 수 없습니다. 왜 모르는 걸까요? 이게 부정인지 오류인지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내부 통제 모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 통제 모듈이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와 같은 리밋 체크, 리즈너블 체크 또는 레인지 체크 같은 내부 통제 모듈이 한 줄만 코딩이 들어가 있었더라면은 이건 부정이거나 또는 오류거나 하는 걸 분명히 구분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걸 한번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요 1분 1초를 다투는데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누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정보 담당자가 했겠죠. 이게 전산 담당자가 1분 1초를 다투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하면 우리는 증권 처리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 통제 모듈로 인해서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1나노초입니다. 최대 1나노초입니다. 이게 0.1 나노초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나요? 그래서 80전이라면 우리가 그 베리에이션을 갖다가 그 측정을 해서 대충 그러면 60전 내지는 100전 그 사이에서 입력이 되면은 정상 처리가 되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비정상적으로 리저너블하지 못하다라면 경고 메시지가 떠줘야죠. 확인해 보시라고. 그게 바로 내부 리스크를 갖다가 방지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내부 그 통제 모듈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이미 제가 1990년대 중반에 감사원에서 세미나를 하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부 통제 모듈이 들어가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벌써 25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내부 통제 모듈이라는 게 뭔지,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국은 완전 사각지대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시스템 유지 관리 조직에 대해서도 내부 통제 구조를 적용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그 진짜 위험한 데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로 정보 시스템 담당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슈퍼 유저예요. 슈퍼 유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보 담당자들은요, 슈퍼 유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로 어느 시스템, 어느 데이터 뭐든지 다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통제도 안 받고 감시도 모니터링도 안 받고. 아주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내용을 몰라요. 이거는 정부의 그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치단체들이 다 246개 자치단체가 다 쓰는 그런 시스템 사례인데, 담당자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담당자가 코드도 수정하고 데이터도 들어가서 수정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는 근데 이것이 이 자치단체 시스템만이 아니라 제가 공기업 다녀보고 어디 다녀봐도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지원실에는 반드시 그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저는 무슨 업무 부서 그 무슨 팀에 그에서 연락 오는 걸 처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과서에서만 봤던 이 정보 시스템 부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일한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보 시스템 그 부서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소속돼 있어요. 업무 처리가.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어느 공기업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예요. 제가 이제 가서 그 담당 부서에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 그 결제 받고 이랬는데 급하게 여기 그 수정 금액 같은 걸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결제 이미 다 끝나고 그런 경우에는요, 정보지원실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그걸 바꿔달라 그럽니다. 그럼 그땐 전화로만 합니까? 전화로 하기도 하고요. 문서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 정보지원실 담당자한테 갑니다. 또 인터뷰를 해요. 그럼 그 부서에서 그 어떤 금액 수정 요구가 오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접수하십니까? 전화로도 받기도 하고요. 쪽지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서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고쳐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야, 정말 저도 이런 회사 같으면 진짜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죠? 30만 원이라고 결제는 다 받아서 올린 다음에 그걸 30억으로 딱 고쳐버리면, 고쳐달라고 하면 30억으로 딱 그 만자가 잘못됐어요. 그 억입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준다면, 야, 그거 대단한 게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죠? 왜 저 정보지원실 담당자는 아무 통제도 없이, 그죠? 그런 걸 그 데이터를 마음대로 고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있느냐는 겁니다. 있었느냐가 아니라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경영자들은 과연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덮어놓고 내가 있을 때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면, 시한폭탄이 내가 있을 때만 터지지 않으면 되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의 그 공기업 경영자들의 태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외부 용역 직원들도 한창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이게 실제로 뭐 우리 난리가 났었으니까, 농협에서 한 번은 그 데이터가 막 지워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 담당자들은 뭣도 모르고 이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전 딱 보는 순간 이거 로직밤 논리폭탄이 터졌구나. 논리폭탄은 전 세계적으로 가끔 터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애인 생일 때 이 데이터가 싹 지워지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직원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례는 내가 퇴직해서 내 이름이 여기서 저 급여 명단에서 딱 사라지는 순간에
이 데이터 다 그냥 싹 지워버려라. 이렇게 코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려갖고는 이제 구속되고 이런 사례가 있죠. 로직밤이라고 합니다. 논리폭탄. 과연 우리는 설계도도 없고 코드만 있고 코드 누가 들여다봅니까? 그 안에 어떤 폭탄이 숨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봅니까? 그거는 누가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갖고 수정할 때도 반드시 설계도 베이스에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설계도와 코드가 1대1로 맞추는지 코드 한 줄 한 줄이 설계도와 맞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 댕기면서 그냥 부서에 있는 서류 갖다 들이쳐보고 데이터 뽑아달라 해서 그거 보는 거는 그건 이미 구닥다리 감사 방법이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계팀, 코딩팀 이게 다 나눠져 있어야 되죠. 유지관리, 수정해달라 그래도 그 설계도를 먼저 수정하고 코딩을 하고 설계와 코딩된 것이 1대1로 정확하게 코딩이 됐는지 또 여기다 슬그머니 뭐 잘못된 게 들어갔는지를 검증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팀에 넘겨서 운영팀은 그냥 그걸 갖다 코딩 절대 손을 못 보고 그냥 운영만 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 관리 부서가 따로 이렇게 있어서 데이터도 통제가 되고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보지원실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설계는 아예 없고 코딩하고 데이터하고 운영하고 같이 해버린다는 거죠. 이거 안 위험할까요? 내부 리스크가 없나요? 전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정말 우리나라 정보 전산 담당자들이 너무 착해서 그러는 거지. 정말 그 중에는 누가 그런 장난을 쳐도 아무도 몰라요. 감쪽같이 모릅니다. 그 안에서 계좌번호 슬그머니하고 금액고해서 자동이체 해버리고 나중에 슬그머니 지워버려도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번째 감사 계획은 시스템 내부 통제 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경우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주차장을 이제 4대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민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액이 빠지는 건 없는지를 우선 내부 통제 진단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진단하고는 딱 표적을 갖고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게 도대체가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게 100억 정도가 손실이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저 돈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런 근거 서류 없이 그냥 결제해서 그냥 돈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례입니다. 100억 정도가 이제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스템이 부실하게 구축된 게 원인이고 두 번째는 내부 통제 모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아쉬운 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부실하게 이렇게 돼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계좌번호 금액을 갖다 멋대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데이터는 어디에 생겨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계좌번호 이런 거는 여기서 생겨야 되는 거고 금액은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건데 이 사람이 다 그걸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담당자는 구분이 돼 있는데 시스템은 구분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죠? 업무 분장도 시스템은 업무 분장도 안 돼 있었고 접근 통제도 안 돼 있었고 우리는 시스템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부 리스크는 ICT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마도 여러분들 과연 이 첨부 서류 안 열어보고도 결제되는 시스템이 흔해요. 이게. 자, 이런 경우 체크리스트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냥 여기서 확인하고 2차적으로 여기서 확인하고 3차적으로 여기서 확인한다고 해서 체크리스트 다 돼 있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항상 저는 내부 통제는 자동화돼야 된다. 내부 통제 자동화돼야 된다. 시스템에 내부 통제 모듈이 심어져 있어갖고 자동화돼야지 이렇게 체크리스트만 체크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7번째로 ICT 기술적 용어에 현혹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냥 현란한 용어들을 막 씁니다. 그러나 그거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혹되고 압도가 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봐라고 한 겁니다. 요즘 AI, 빅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상 이것들이 쓰일 수 있는 여러분들 실무에서 쓰일 수 있는 영역이나 범위나 종류나 이런 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모든 거에 만병통치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례가 있는데요. 어느 전산 회사를 제가 갔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갔어요.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AI를 전문으로 하신다는데
구축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어느 저 국립병원에 우리가 구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걸로 어떻게 해서 뭐 구축했나요? 꼬치꼬치 얘기를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게 그거는 저 통계 아닌가요? 통계 프로그램 아니에요? 예, 사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AI라고 해서 몇 억을 들여서 바꾸는 AI 시스템이라고 제목은 해서 구축을 해줬는데 속은 뭐냐면은 통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 AI하고 통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통계 프로그램 몇십만 원 공짜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몇 억을 들여서 AI라고 했는데 결국은 속은 AI가 아니라 통계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AI 전문 회사가 표방하고 있는 회사가 만들어준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현혹, 왜 이런 거에 현혹되냐고요? 과연 그 속을 들여다봤을까요? 아까 같은 설계도만 있었어도 내용을 알았었겠죠. 다큐멘테이션만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 추세. 사실 이게 옛날에는요. 이렇게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면 이걸 다 만들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품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뭐 큰 시스템은 투입이 돼갖고 수백 명까지 투입돼서 이걸 일일이 다 만들어갖고 조립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벌써 그건 40년 전, 40, 50년 전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다 있어요. 주워다가 나는 요거에 맞춰서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했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수만 개, 수십만 개 엔진들, 뭐 수십만 개, 수만 개의 트랜스미션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그 중에서는 이 디자인에 맞는 걸 갖다가 골라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요. 이게 지금 시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40, 50년 전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는 ICT 재난계 대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쇼가 아닌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서 정보지원실 담당자들한테 우리 이 어떤 정보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보호 관련해서 재난 대책이 있나요? 예, 우리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것이 쇼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쇼냐 아니냐. 여기 보면요. 이 삼성 SDS 2014년도에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4일째에 대해서 겨우 제한적으로 복구가 됐다는 겁니다. 조그만 화재였었습니다. 큰 화재도 아니에요. 이게 뭐 전체가 다 그 붕괴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4시간 이내로 복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아마 재난 대비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건 쇼였던 거죠. 쇼였던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82년도 꽤 오래된 거죠. 40년 전에 화재가 나서 미네아폴리스 역사상 가장 큰 화재가 났대요. 그 전산 시스템하고 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그 다음 월요일이 되자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재난복구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그 재난복구 계획이었고 아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쇼였던 거죠. 그죠? 쇼였던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0년 전 얘기죠. 그죠? 여기도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그 할론가스가 분출돼서 주전장기가 싹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화재가 발생한 시 9시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때도 재난복구 계획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었던 겁니다. 이건 쇼가 아니죠. 그죠? 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해.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까지 보시기에 소방훈련인가요? 소방쇼인가요? 저는 소방훈련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죠? 실제로 제가 이제 전남도 공무원교육원 강의를 가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장성효병원에 화재가 났었는데 장성효병원 화재가 나기 넉 달 전에 그 장성효병원에 그 소방훈련 했었답니다. 근데 그런 큰 사건으로 이제 나갔죠. 그죠? 쇼죠. 여러분들은 이게 민방위 훈련이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쇼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ICT 재난 대비 계획은 혹시 쇼는 아닌가요? 실질적인가요? 한 번이라도 한번 이 재난 대비 계획이 제대로 정상 작동하는지 한 번 테스트를 해봤나요? 간단해요. 전산 시스템 다 셧다운 시켜버리고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전산 시스템 아예 없다. 그 다음에 똑같은 전산 시스템 정상 가동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보셔야 되는데 아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그럼 그 재난 대비 계획은 쇼죠. 쇼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전산이 한번 1시간만 정상적으로 어느 회사에 예를 들어 홈쇼핑, 인터넷 쇼핑
1시간만 마비가 돼도 손실이 엄청나다는데, 그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을 때 미치는 기업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8번째 여러분들이 내부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8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거의 지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또 오늘 하루 정말 보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커피 브레이크를 갖고 11시 10분부터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11시 20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커피 브레이크를 갖고 11시 30분부터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